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6월 남미의 작은 나라 칠레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20억 달러짜리 최신 방어 시스템이 단 45%밖에 막아내지 못한 충격적인 공격.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칠레가 발견한 놀라운 해답. 35년간 서방 기술만 믿어온 63세 베테랑 국방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설계한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11개월 기다리라는 차가운 답변. 프랑스는 1년 6개월의 비용은 2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어요. 박사님,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이라고요? 35년 경력의 그 전문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자료를 보고 그는 경악했어요. 요격률 96%. 가격은 미국제보다 35% 저렴. 배치 기간은 3개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6개월 후 똑같은 공격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요격률 100%. 완벽한 방어 성공. 그 순간 칠레 국방부 관제소는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5년 경력의 베테랑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놀라운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K-방산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브리엘 산체스입니다. 올해 63세, 칠레 국방기술국에서 35년간 방공 시스템을 설계해온 베테랑이죠. 젊은 시절부터 미국과 유럽의 최첨단 무기들을 연구했고 우리나라 방어체계의 설계자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15일 새벽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새벽 4시 30분 제 휴대폰이 마치 사이렌처럼 울어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 마리아를 깨운 적 없던 제가 그날만큼은 벌떡 일어났죠. 국방부 작전센터에 긴급 전화였어요. 산체스 박사님, 지금 당장 센터로 오십시오. 북부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라고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35년 경력의 국방 전문가인 제게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작전센터 문을 열자마자 저는 경악했어요. 평소엔 조용하던 상황실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뛰어다니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죠.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건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칠레 북부의 구리 광산들이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생명줄인 그 광산들 말이에요. 전력 공급소는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통신 중개소들은 아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로드리게스 국방장관이 저를 보더니 호통을 쳤어요. 산체스 박사, 당신이 20억 달러 들여 만든 방어 시스템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리스 300 레이더, 스카이쉴드 요격 미사일,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들여온 최신 시스템들이 분명 그곳에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설치를 감독했던 그 시스템들이요. 장관님, 분명히 작동했을 겁니다. 다만, 그때 작전 담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총 53발의 드론과 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리가 요격에 성공한 건 단 24발입니다. 장관이 고함을 질렸어요. 45%? 겨우 45%밖에 못 막았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20억 달러짜리 최신 미국 무기들이 절반도 막아내지 못한 거였습니다. 박사님, 혹시 시스템에 오작동이 있었나요? 젊은 기술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다. 시스템은 정상이었어. 단지 상대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을 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35년간 모아온 설계도들을 다시 펼쳐봤죠. 미국 MIT에서 가져온 이론들, 유럽 톰슨에서 배운 기술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아내 마리아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35년간 우리나라를 지켜온 당신을. 마리아, 내가 틀렸어. 국민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거야. 저는 그 순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맹신해온 서방 기술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35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칠레 방어망 무력화 20억 달러, 혈세 물거품 같은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죠. 더 큰 충격은 이번 공격이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공격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로드리게스 국방장관과 함께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보리치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거였어요. 35년 경력에 저도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바로 말했어요. 산체스 박사,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또 공격받으면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습니다. 카카. 그럼 즉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바로 워싱턴에 한 라인을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미국 국방부 담당자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칠레의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와 대만 지역 배치가 우선순위입니다. 언제쯤 지원이 가능합니까? 대통령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최소 11개월은 대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개월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간 미국 무기를 사왔는데 위급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프랑스 톰슨 레이더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째 거래해온 장 피에르 부사장과 통화했죠. 장 피에르, 우리 상황이 급합니다. 즉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가브리엘 오랜만이군요. 하지만 칠레 전용 맞춤형 시스템은 최소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1년 6개월요?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도요? 네, 그리고 비용도 기존의 2.3배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웃었어요. 2.3배라니.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는 거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동료 기술자들과 함께 비공식 회의를 가졌어요. 참석자는 레이더 전문가 카를로스, 미사일 전문가 라파엘, 그리고 젊은 시스템 분석관 디에고였습니다. 카를로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가브리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너무 서방에만 의존했던 건 아닐까? 무슨 말이야?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고객이 아니라 그냥 호구였던 것 같아. 라파엘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평소엔 최고라고 홍보하더니 정작 위급할 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잖아. 그때 젊은 디에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들 혹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다른 대안이라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카를로스가 펄쩍 뛰었어요. 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공산권 무기를 쓸 순 없어. 디에고가 다시 말했습니다. 공산권 말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한국이 무기를 만들어? 네, 요즘 한국 방산이 대단하다던데요. 폴란드에도 수출하고. 라파엘이 비웃었습니다. 야, 아시아 무기를 중남미에 들여오자고. 정신 나갔어. 하지만 그날 밤 집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35년간 서방 기술만 신봉해온 제게는 상상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국 BAE 시스템즈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해 납기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기존 6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동맹국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3일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각국 방산업체들의 카탈로그를 뒤적이고 있었죠.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모두 실망스러운 답변만 보내왔으니까요. 그때 젊은 시스템 분석관 디에고가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 되실까요? 들어와, 디에고. 무슨 일이야? 디에고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표지에는 K-천궁 II 시스템 분석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국 방산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뭐 특별한 게 있어? 네, 이걸 한번 보시죠. 디에고가 펼쳐 보인 자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천궁 II 방공 시스템이 폴란드 실전 테스트에서 96%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96%라고? 이게 확실한 자료야? 네, 폴란드 국방부 공식 발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디에고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제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 미사일들을 실제로 요격한 영상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건 실전 데이터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디에고가 비교표를 보여줬는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미국제보다 성능은 좋으면서 가격은 35%나 저렴했거든요. 그때 레이더 전문가 카를로스가 들어왔어요. 가브리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카를로스, 이것 좀 봐.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든다고? 카를로스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아, 한국 방산 말이야. 요즘 유럽에서 핫한 거 몰랐어? 뭐라고? 너 한국 무기 알고 있었어? 응. 내 독일 친구가 지난달에 얘기해줬거든. 한국이 터키 드론 공격을 막아낸 영상 봤다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35년 경력에 제가 모르는 걸 젊은 동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카를로스, 아시아 무기를 쓰는 게 괜찮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서방 시스템만. 카를로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브리엘 우리가 지금까지 쓴 서방 시스템이 45%밖에 못 막았잖아. 더 나쁠 게 뭐 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디에고가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박사님, 여기 한국방산청에서 보낸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를 반영해서 돌려본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92% 요격률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92%라니. 우리가 실제로 당한 공격과 똑같은 조건에서 92%를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자료들 어디서 구한 거야? 한국방산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고요. 저는 그날 밤 집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35년간 미국과 유럽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 한국이라는 선택지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내 마리아가 물었어요. 여보, 오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마리아,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한국이요? 삼성, LG 만드는 나라 아니에요? 왜요? 그들이 무기도 잘 만든다는군. 마리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K방산이라고 하던데. 정말 우리가 놓친 게 있었나 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K방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주목하고 있는 분야였던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사무실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방산청에서 보낸 공식 기술 보고서였어요. 두툼한 상자를 열어보니 영어로 번역된 400페이지짜리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K-천궁 II 방공 시스템 기술 명세서라는 제목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5년간 수많은 서방 업체들의 제안서를 봐온 저였지만 이 문서는 뭔가 달랐어요. 첫 번째 충격은 사거리였습니다. 80km.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미국제 시스템보다 20km나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맞나? 저는 혼잣말을 하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동시에 16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 비오는 날씨나 모래바람 속에서도 정상 작동한다는 것. 그때 동료 라파엘이 들어왔어요. 가브리엘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 라파엘, 이거 좀 봐. 한국에서 온 기술 자료야. 라파엘이 제 어깨 너머로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입을 벌렸어요. 이런 80km라고? 우리 현재 시스템은 60km인데. 그것만 아니야. 여기 봐. 다표적 동시 추적 16개야. 16개? 우리 건 겨우 8개잖아.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가격표였습니다. 라파엘, 이거 봐. 전체 시스템 가격이 8억 달러래. 라파엘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8억 달러? 우리가 미국한테는 돈이 12억 달러였는데. 맞아.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35%나 싸. 그때 제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배치 기간이었어요. 라파엘, 여기 봐. 3개월 안에 완전 배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3개월? 미국은 18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문서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현지화 운용 시스템 제공. 칠레군 요원들의 스페인어 교육 과정 포함. 라파엘이 놀라며 말했어요. 스페인어 교육까지? 미국은 영어로만 훈련하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서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어요. 본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생존 설계입니다. 생존 설계라고? 저는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실제로 생존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무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라는 뜻이었죠. 다음 날 저는 국방부 회의에서 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로드리게스 장관을 비롯해 각 군 참모총장들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제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산체스 박사, 아시아 무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토 표준을 총장님, 그 나토 표준이 45%밖에 못 막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실전에서 92% 요격률을 보장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배치도 빠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물었어요. 그런데 박사님, 성능은 좋은데 왜 이렇게 싸죠?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밤새 자료를 분석했던 결과를 말했어요. 총장님, 한국은 우리처럼 방산업체의 이익을 위해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해 만들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미국 로키드 마틴은 주주들 배당금을 위해 무기를 팝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만들어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로드리게스 장관이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실제로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직접 확인할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최종 의사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먼저 우려를 표했어요. 각하,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무기를 도입하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고. 국방위원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서방과의 군사 협력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예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산체스 박사, 정말 확신하십니까? 한국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각하, 저도 35년간 서방 기술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때 국방위원장이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박사님,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직접 가서 보시죠. 한국까지 말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제가 정말 가겠다고 말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정말 가보십시오. 박사님이 직접 확인하고 오신 후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처음 밟는 아시아 땅이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방산청의 김민준 과장이었습니다. 산체스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 과장은 생각보다 젊었어요. 아마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진지함이랄까요? 김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기술을 의심하고 왔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합니다, 박사님. 저희도 처음엔 서방 기술을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저희는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차를 타고 안산 종합시험장으로 향하는 길에 김 과장이 설명해 줬어요. 박사님,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적응성입니다. 각 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칠레는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모래바람이 레이더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그런 환경에서도 정확히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시험장에 도착하자 저는 놀랐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기술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태도였어요.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만 집중했어요. 박사님, 칠레에서 당한 공격 패턴을 분석해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53발 중 29발이 지형을 이용한 적어도 침투였네요. 이런 경우엔 다층 방어가 필요합니다. 다층 방어요? 네, 원거리는 천궁으로, 근거리는 철매로 막는 거죠. 그러면 요격률이 95%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그들의 분석 수준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어요. 박사님, 내일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칠레 상황과 똑같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마리아, 한국이 정말 대단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어떻게 다른데요? 이 사람들은 무기 장사꾼이 아니야. 진짜 문제 해결사들이었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서방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작 답은 이곳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시연을 보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안산 종합시험장의 관제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민준 과장과 함께 유리창 너머로 넓은 사격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박사님, 오늘 시연은 칠레에서 실제로 일어난 공격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김 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53개의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드론 31대, 순항미사일 22발. 칠레 공격과 똑같은 구성이에요.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그런데 김 과장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실제로는 바람도 많이 불고. 걱정 마세요, 박사님. 오늘은 특별히 악조건을 만들어뒀습니다. 갑자기 시험장 상공에서 인공 강우가 시작되었어요. 동시에 대형 팬들이 돌아가면서 모래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네, 실전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조건이니까요.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고도 500m의 저공 침투 드론들이었어요. 15대가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관제소의 레이더 화면에서 천궁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어요. 표적 15개 동시 포착. 요격 미사일 발사. 하늘에서 15개의 불꽃이 터졌습니다. 모든 드론이 격추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개를 동시에? 우리 미국 시스템은 한 번에 4개도 힘든데. 저희는 16개까지 가능합니다, 박사님. 두 번째 물결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엔 기만탄과 실탄이 섞여서 날아왔습니다. 총 20발인데 그중 12발만 실탄이었죠. 김 과장님, 기만탄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AI가 비행 패턴과 열 신호를 분석해서 실탄만 골라냅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12발의 실탄을 모두 정확히 식별해서 요격했습니다. 기만탄 8발은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세 번째 테스트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6개의 표적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침투해 왔어요. 박사님, 이건 다방향 포화 공격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상황이죠. 천궁 시스템은 레이더를 360도 회전시키면서 모든 방향을 동시에 감시했어요. 그리고 6발의 요격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6개 모두 요격 성공.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35년간 봐온 어떤 시스템보다도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네 번째 테스트에서 왔어요. 박사님, 이번엔 이동 중 요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공 발사대가 트럭에 실려 시속 60km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상태에서 표적 10개가 날아왔습니다. 설마 달리면서도 쏠 수 있나요? 네, 실전에서는 고정 위치에 있으면 역공격당하거든요. 이동하는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되었어요. 10개 표적이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솔루션이군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단순히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어 해법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정말 극한 상황이었어요. 모래폭풍과 폭우가 동시에 몰아치는 가운데 30개 표적이 한꺼번에 침입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가능한가요? 박사님, 북한은 날씨 좋을 때만 공격하지 않거든요.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30개 중 29개를 요격했어요. 요격률 96.7%. 시연이 끝나고 저는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게 정말 실제 성능인가요? 과장된 건 아니고. 김 과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과장할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38선 너머에 있는데 거짓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는 거짓이 통할 수 없죠. 그럼 칠레에서도 이 정도 성능이 나올까요? 더 좋을 겁니다. 칠레는 우리보다 위협이 덜하니까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즉시 산티아고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이 받았어요. 장관님, 산체스입니다. 한국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장관님,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해결책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지금까지 무기를 사온 게 아니라 문제를 사온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진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날 밤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진짜로 지켜줄 시스템을 찾은 거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제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군사 참관 존슨 대령이었어요. 산체스 박사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존슨 대령은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대령님. 무슨 일이신가요? 박사님께서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존슨 대령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칠레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소문 때문에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아직 공식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벌써 미국이 알고 있다니요. 무엇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기술 유출 문제입니다. 한국 시스템에는 중국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대령님, 그럼 미국은 언제 저희를 지원해 주실 건가요? 11개월 대기라고 하셨는데. 존슨 대령이 머뭇거렸어요. 그것은 글로벌 상황이 복잡해서. 대령님, 저희는 지금 당장 공격받고 있습니다. 11개월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산체스 박사님, 프랑스 대사관의 피에르 뒤봉입니다.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1시간 후 프랑스 대사관에서 뒤봉 무관과 만났습니다. 그도 존슨 대령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박사님, 아시아 기술을 너무 성급하게 신뢰하시는 건 아닙니까? 무관님, 성급하다고요? 저희가 공격당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지 않습니까? 유럽은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을 제공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무관님, 그 검증된 기술이 45%밖에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뒤봉 무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아에서 만든 걸 믿으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35년간 서방 기술을 맹신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무관님, 저는 직접 봤습니다. 96% 요격률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대통령궁에서 최종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모든 강요가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어요. 각하, 미국과 프랑스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방과의 경제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63세 노 교수가 고함을 지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는 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박사님. 각하, 미국은 우리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결책을 설계했어요. 미국은 우리를 고객으로 봤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봅니다. 외교부 장관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박사님, 국제관계라는 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장관님, 국제관계요? 우리가 공격당했을 때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11개월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동맹입니까? 그렇지만 장관님, 진짜 동맹이라면 위급할 때 먼저 달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우리 상황을 듣자마자 3일 만에 해결책을 보내왔어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을 말이에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산체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과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잠시 서 있었어요. 35년간 서방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파트너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마리아, 오늘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자주적인 선택을 한 거야.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